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뭐 어차피 뭐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 이제 CMMI예요. CM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교재 내용도 끝났고 내용도 끝나서 이제 뒤에 이제 그 제가 정리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서 그 부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CMMI예요. CMMI 같은 경우는 그 원래는 CMM에서 나왔죠. CMM에서 그 스파이스가 나오고 나서 얘들이 약간의 위기감을 느꼈는지 별도의 모델을 만든 거거든요. 애초에 CMM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스테이지, 뒤에 나올 거이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해서 단계적 모델, 그 조직을 평가하는 모델이었어요. 평가해서, 아, 너는 몇 단계, 너는 몇 단계, 이런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향상 모델이라고 해서 그 스파이스에서 했던 그 향상 모델까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게 컨티뉴어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여러 가지 뭐 CM, 엔지니어링, 하드웨어 이쪽 여러 가지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파트를 전부 통합을 해서 통합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캠피라는 그 방법론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캠피라는 게 그 점점 강화되면서 그 규칙들이 점점 그러니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칙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형태가 됐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CM 같은 경우도 약간 인증장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걔들이 컨설턴트 와가지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좀 그 컨설팅을 해줘요. 받을 때. 그래서 한 번 받으러 오시면 몇 억씩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SP 인증 같은 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요거 가지고 요 두 가지 모델로 해서 그 편법에서 문제가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표현 모델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왔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지 모델이라고 해서 아까 했던 매추러티 레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다. 너는 몇 단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경우는 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 콘텐츠 모델 같은 경우는 능력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상향시킬까. 그래서 매추러티라고 하면 이 측정이라고 하면 스테이지고 향상이라고 하면 컨티뉴어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했던 것처럼 레벨 5단계, 얘는 레벨 6단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CMS의 그 모델과 거의 스파이스의 모델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 PA 하나씩 잡아가지고 목표 잡아가지고 형태로 전부 그거에 대한 단계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제너럴 프로세스하고 스페시픽 프로세스하고 나눠가지고 요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향상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적어도 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요. 이 레벨 단계하고 이거의 구분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면 단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각각의 비슷하긴 한데 이건 매추리티 레벨이 있는 거고 얘는 몇 레벨이야 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 레벨이 정해지는 거, 그 레벨에 프로세스 에어리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뭐 생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는 거고요. 그런 에어리에 있는 내용 내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라는 것들 갖다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에어리의 특별한 것들을 갖다가 전부 제너럴 프로티스, 그러니까 프로티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베스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를 보고 이 프로티스 수행 활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역으로 돌려가지고 여기 들어서 얘는 프로세스 한 축을 피보팅한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에어를 놓고 거기에 목표가 있고 거기에 레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레벨까지 올라갈 거야라는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 특정 레벨 같은 경우는 각 레벨별로서 1단계를 마쳐야지만 2단계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가지 4단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프로세스 에러를 놓고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면 얘는 그 해당 프로세스 하나를 잡고 얘를 몇 레벨까지 올릴 것인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에어라는 거는 우리가 뒤에 나왔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스파이스랑 거의 동일한 형태로 스파이스 이런 형태로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체계를 나타내고 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그냥 시스템 전체 개발을 커버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통합하고 프로세스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서플라이 소싱이라고 해서 협력사 관리하는 부분 쪽까지 다양하게 지식체계를 나타냅니다. 그 지식체계가 나타났던 부분이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거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에 가장 큰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라이프 사이클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엔지니어링 공학 쪽에 나타나게 되고 이걸 보시고 쭉 한번 읽으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그 컨티뉴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컨티뉴 모델하고 스테이지 모델하고 약간 다르게 얘는 똑같이 저기 스파이스랑 거의 동일하게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레벨적인 단계도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는 6단계가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서 단계적 모델 같은 경우도 단계부터는 1단계, 2단계에서 5단계로 나오고 얘는 6단계로 나타내는 거죠. 단지 얘는 0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스파이스라고 하는 역할, 거의 그 하는 일도 그 단계적 구분하는 점도 똑같습니다.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매니저들까지가 이제 프로젝트 단위에서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직 단위로 넘어가는 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예 1단계 같은 아예 개념이 없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인컴플리트하고 비슷한 거고요. 나머지 퍼폼드하고 매니저를 합치는 게 매니저하고 그 레벨 쪽으로 합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파이스랑은 똑같아요. 단계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단계적 모델에서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프로젝트의 경험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당 프로젝트가 잘 됐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관리 단계라고 보신다면, 정의 단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힘이 조직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직 전체가 그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에 따른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량적 같은 경우는 이거대로 수행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결과를 갖다가 통계를 내는 거예요. 통계를 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경우도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 차이점을 갭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갭의 원인이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원인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얘가 역할이라면, 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계속 진정한 원인을 찾아가지고 개선까지 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정량적 관리, 레벨 3를 넘어가게 되면 요때부터는 통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산 공부하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좌절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시면 이제 심사원 같은 거 심사원을 되려고 보면 요때부터는 거의 수학이에요, 수학. 예. 그리고 이제 하이 레벨 인스트럭터로서 4하고 5 레벨 평가 레벨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수학까지 시험 보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가져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CMM과 CMMI는 사실 그렇게 분이 없지만 거의 스테이지 모델과 컨티뉴어스 모델의 그거랑 같이 겹치시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똑같이 0부터 쭉까지 올라가는 형태잖아요. 그 같은 형태로 얘랑 컨티뉴어 모델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만든, 즉 IS 표준에서 만든 스파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 반대로 얘기하면 이쪽은 미국 대학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냥 연구 과제로. 예. 그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S 150은 실제로 표준이 나왔고요. 실제로 표준이 통과됐고, 실제로 이제 IS 11077의 개정 사항에 따라서 역시 같이 개정까지 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분들이긴 하지만 CMA 성수 모델의 내추럴 레벨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 보시면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부분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조직이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조직이 나오게 되면 얘는 이미 2단계가 아닌 거예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 계획하고 값이 일반적인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관리할 때. 요구사항 관리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공적 계획 관리하고, 형상 관리, 프로세스 품질 보증, 추점의 분석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조직이란 말 나오기 시작, 조직이랑 통합 나오면 얘는 무조건 3단계예요. 3단계 이상이에요. 네.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실은. 보시면 조직, 프로세스, 조직, 통합 나왔으면 끝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신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 관리가 있고 개발이 있거든요. 요구사항 관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을 갖다가 받는 방법을 요구공학적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요구사항은 관리가 아니라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모르니까 제가 요구사항을 개발해줘야 되거든요. 그 정도쯤 되려면 조직이 어느 정도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바라보시면, 레벨 3이 되면 조직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통합이란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위험 관리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컨디션 리저브하고 매니지먼트 리저브 두 개가 있었죠. 컨디션 리저브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 내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 매니지먼트 리저브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바깥에서 경영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버퍼라고 했잖아요. 그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단위로 가서 올라오는 리스크 매니지 관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통합이니까.
예, 통합자 들어가면 3단계 이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건 테크니컬 아키텍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는 걸 이미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보면은 그러니까 헷갈리시거든요. 여기 헷갈리시는데 그런 개념으로 딱 떨어지시면 사실 딱 문제 보고라도 이게 3단계, 2단계를 바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윗단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량적 나왔으면 무조건 레벨 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하고 조직 이행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상위 단계니까 이 4개 같은 경우 4개만 외우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통합자 붙었으면 위에 거, 아래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처리하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외우시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 레벨 2는 리피터블 되게 앞에는 에너지. 예. 이게, 네? 네? 예,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그 매니지드하고 그 디파인드하고 이게 예전 거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관리하고 초기 단계하고 관리하고 정의 단계라고 하시면 매니지드하고 저기 디파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예전에 그것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그 가지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축 같은 경우, 이축이나 이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외우시는 건 큰 어려움이 없게 외우실 건데 요 축에서만 바라보시면은 얘는 프로세스 관련된 일이에요. 즉 표준이 있는 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프로젝트 자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통제하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공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요구공학 쪽에 가깝고 공학이라는 얘기는 표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되고 서포트는 품질 관리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이에요. 원래 이 부분은 저쪽에 있었거든요. 저기 그 기본 생명주기 쪽에 지원 생명주기 쪽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 와 있다 정도만 개념을 나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207에서는 얘가 지원에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쪽으로 와 있다는 거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여기 지금 이 문제를 낼 때 요 레벨로 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CMS 1.3에서는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요구사항 개발 관리가 프로젝트 0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 있지 않고 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그거를 갖다 이제 문제가 된다 치면 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악의가 굉장히 나올 수 있어요. 1.3이냐 1.2 아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제 이걸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문제 명기했다 치면 이제 이걸 갖다 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동했고, 그리고 조직 혁신 및 이행, 여기 있었죠? 이행이 조직적 성과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로 나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 관점으로 끊어내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됩니다. 네. 어떤 프로젝트 하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데 프로젝트 관리 시하고 통계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한다면 레벨 3이 돼요. 3이죠. 위험 관리를 한다고 치면 3, 위험 관련 용어가 있으면 3이에요. 예. 그래서 감시 및 통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결국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을 할 때 해당 프로젝트 내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험 관리 요소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젝트 관리론에서는 따지면 사실 이쪽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걸 제가 인식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거는 매니지먼트 리저브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리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형태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네들이 정한 기준이, 저희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표준 업체가 다른 거죠. PMP는 PMI라는 업체에서 PMI라는 단체에서 만든 거고, CMI 같은 경우는 저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카네기 멜론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 내에서 따지면 그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쪽에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조직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다 조직이 붙어 있어요. 프로세스 쪽은. 네.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이제 통합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서 기억하다 보면 그걸 삐져나오는 것들만 하나씩만 기억해 놓으시면 틀림없이 그냥 이거는 많이 외우지 않으셔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 외우셨죠? 네. 그럽니다. 저는 3레벨만 딱 외워놨어요. 예, 3레벨만? 그쵸, 사실은. 예, 그러면 대충 찍을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조직, 통합 이런 것만 나와도 정량적 이런 키워드만 나와도 사실은 그냥 풀 수가 있어요. 예. 그 영속 쪽 모델하고 관계되는 두
네네. 인증받을 때는 네. 두 개가 진행하는 거. 인증받을 때는 스테이지 매출밖에 안 해요. 인증은 스테이지 모델입니다. 그냥 거기 매출대 별거 측정 나오는 거고요. 컨티뉴어스 모델 같은 조직 내에서 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내가 요 파트, 서포트 파트를 갖다가 레벨 5까지 올리겠다. 아니면 엔지니어링 파트를 갖다가 내가 레벨 5까지 올리겠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자기가 계속 개발을 해나가는 게 목적,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인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컨티뉴스는 네. 인증을 받기 위해서 프로세스별로 나눈 거여서 이렇게 개선 사항을 하면은 결국에는 스테이지 모델의 그 레벨이 맞아요. 예, 그런 지침 같은 거랑 뭐 이런 그렇죠. 예. 프로젝트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은 자신의 레벨을 측정을 하고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자기의 목적이에요. 예? 컨티뉴어스 모델이요? 스테이지는 뭐 네. 거기서 해주는 CMI 쪽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실 나오는데 예, 나오죠. 예. 우리 컨티뉴 체크리스트로 자기가 합니다. 누가 하냐? 체크리스트를 원래 자기가 하는 거고요. 사실 솔직히 보면 이제 컨설턴트가 와서 체크를 해주죠. 근데 원래는 그 컨티뉴어스 모델 자체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고 첫 번째. 예. 근데 우리 네? 똑같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CMI에서 스테이지 모델을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으면 내가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될 건지 결정을 하고 자기가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직 자체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거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거기는 프로세스 거의 동일해요. 예. 통상적으로 컨설팅을 줘도 거기서 다 해준다. 그죠?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항상 시험 위주잖아요. 시험 위주가 인증 위주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컨설턴트들이 와서 그 인증만 받을 수 있도록 그 체계 만들고 튀죠, 그냥. 그러면 이제 인증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그 활동 안 하는 거죠. 이 활동이 얼마 있는데요. 여기 쓰고 있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게 되면 정말 공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되지만, 예, 정말 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C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CM 인증 한 번 받으면 퉁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인증받고 지금 스캠프 1.3 이후로 그걸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교육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안 저희가 하는 CMI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 은행 최초로 CMI 레벨 5를 했다, 이런 게 아마 우리은행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SP 인증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CMM하고 스파이스하고 이렇게 인증받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일단은 첫 번째 스파이스 같은 경우는 인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없고, 너는 몇 단계다라는 걸 얘기는 해주지만 인증서를 주진 않아요. 오로지 인증서를 주는 거는 CMM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CMM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진짜 몇 억씩 들고, 최소 저쪽 스파이스를 하더라도, 그때 학사 중심으로 하더라도 제법 많이 돈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엔 중소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개발업체에 대한 우리만의 항상 우리는 한국형을 좋아하잖아요. 한국형 인증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프로세스 인증이 SP 인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거든요.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얘는 딱 3단계만 한 거예요. 없다, 프로젝트 단위다, 조직 단위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 대줘가지고 CMMI 가지고 교육받고 왔어요. 그거 받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한국형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근데 비슷해요. 보시면 개발 영역, 프로젝트 관리 영역, 지원력이 있는 거죠. 아까 했던 프로세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하고 서포트 부분하고 매니지먼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등급에서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날코딩, 날개발을 얘기하는 게 1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고, 2등급이 되냐 3등급이 되냐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3등급 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 영역에서 요구사항 관리 분석 관리 테스트하는 거고, 프로젝트 관리는 계획 통제 관리하는 거, 그리고 지원 같은 건 품질 보정, 형상 관리, 수정 분석 같은 게 거죠. 여기 밑에 있는 얘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조직 기반의 프로세스 관리를 했고, 기반 구조 구성 교육을 했다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정장력 프로세스 관리, 문제 해결, 프로세스 개선 관리 비슷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안에 보면은 그 매니지드 관계까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근데 얘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디파인드 이상의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퉁치기 때문에 일단 레벨 자체도 이렇게 받는데 프로세스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요. 그리고 그 제법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시절에 SP 심사원도 뽑거든요. 근데 사실 일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예. 자,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PSP하고 TST예요. PSP, TST는 뭐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개념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니까 저희가 조직을 봤잖아요. 조직은 일해야 되는 데를 봤는데 조직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이 사람 능력을 올릴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PSP하고 TSP예요. 그래서 PSP 같은 경우는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자신이 그 조직처럼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계속 통제하고 관리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그 측정하는 것을 계속 봐서 개선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여기 말하는 소위 말하는 PSP의 목적이에요. 그 TSP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TS 발전된 사람을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팀 빌딩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라는 걸 바라보는 게 PSP하고 TSP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SP와 TSP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러니까 결국 개발한 사람은 개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저희가 보통 요구사항이 나오잖아요. 요구사항이 나오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검토하고 코드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이거 PSP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여기 계획 설계에 넣어왔잖아요. 이거 갖다가 이 부분을 이게 일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맞죠? 프로젝트 관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위 모듈별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레벨 디자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상세 설계하는 부분, 설계 검토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 검토하는 걸 다시 코딩하는 부분, 그걸 코드 리뷰하고, 다시 검토한다 이렇게 리뷰하고, 다시 실제로 테스트하고 정리하는 부분까지를 다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죠? 넘어오면 코딩 끝. 였단 말이에요. 앞단은 하지 않았어요.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그것도 안 했어요. 단위 모듈 쪼개서 온 걸 그냥 코딩한다. 예요. 근데 PSP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너가 계획을 세우고, 너가 설계를 잡고, 너가 코드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시트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PS에서 1단계에서 쓰는 건데, 내가 이 날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했다, 활동 계획을 했다, 그리고 뭐를 했다라는 걸 시간대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보시면 내가 계획도 세웠고 디자인한 다음에 디자인 리뷰했고 코딩했고 코드 리뷰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넘겼다 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어 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걸 하는 거예요. 기준 프로세스 내에서 자기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기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현재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아까 했던 시트를 작성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얼만큼의 능력이 시간이 하나 할 때마다 코딩에 시간이 걸리는가, 무엇을 하는가를 갖다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자기가 현재 기본적인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코딩을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이 정도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를 예측이 가는 거예요, 예측이. 그래서 그 예측한 걸 가지고 예측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품질 관리를 통해서 코드 리뷰라든가 디자인 리뷰를 갖다가 자기 자신의 엔지니어링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 리뷰하고 그 디자인 리뷰가 계속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자신의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죠? 왜냐면 남의 코드를 계속 보게 되고, 남의 설계를 보게 되고, 남이 나를 리뷰해주고, 나를 설계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속, 이렇게 된 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죠. 그럼 다음번에 이거 왔을 때 어떻게 돼요? 기준이 왔을 때? 이미 나의 능력이 성장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아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짧아져 있는 거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면 축소되죠.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이거의 가장 큰 특징과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준부에서 보시면 커런트 프로세서 배직 매저가 그 측정이 있고 보면 코딩 스탠다드라든가 아니면 그 제한을 그 개선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사이즈 측정 부분이 정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다 측정행위에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기준적으로 코딩 스탠다드 코딩 배우고 개선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면적 이게 이루어지면 이거 가지고 예측이 가는 거죠. 측정한 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스크하고 스케줄이 플래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디자인 리뷰가 코드 리뷰하고 디자인 리뷰에서 결국 템플릿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누가 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개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들이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추정해서 관계 파악하고 나서 품질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전한다는 게 PSP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특징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개인이 잘 관리가 되겠어요. 근데 뭐 개발자는 싫어하겠죠. 예. 어쨌든 그 기본적인 사상이 저희가 바라보는데 프로세스 품질 관리 쪽에서 프로세스 관리라는 얘기는 사실 경영학적 논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관리라든가 자원적 관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사양서 내에서 요구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의 단계에서 다 설계가 끝난 거예요. 내 실제로 개발 딱 들어가는 순간 딱 보니까 주기를 보면서 상계에서 검토하고 테스트계 검토하고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완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설계자가 있지만 이제 개발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TSP 같은 거는 뭐냐면 방금 이런 애들 모아놨잖아요. 이런 진짜 잘난 애들 되게 잘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먼저 착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각 단계별로 계속 주기를 잡고 리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개발하고 여기까지 개발하고 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일종의 스크럼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단위가 큰 스크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럼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일주일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얘 같은 그 단위가 좀 크고 스크럼 미팅 자체도 좀 약간 얘는 사회간이라는 형태로 잡는 거고 걔는 아침마다 하는 초기 미팅을 잡는 거고 이런 형태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수행업은 여러 가지 프리 런치를 그러니까 착수회를 통해서 다 활동을 다 정의한 다음에 개발하고 나서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PS를 진행하면 이 TS만 진행한다 그러면 어려움 없이 팀 자체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과정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전체로 코드 디자인 리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있어요. 네. SP를 한다는 게. SP가 아니고 TSP. 예. 네. 예. 예. 이거 아까 저기 인증받으려고 한다고 많이. 아닙니다. 이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SP 인증을 받는 거예요. 예. TSP 같은 경우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CMM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CMM과 연관관계 없어요. 별도의 다른 표준 업체 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 SP 같은 경우는 예. 저기 CMM이나 저기 받아가지고 여기 네. 특화시킨 거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근데 지금 PSP라든가 TSP는 우리가 보는 상관없다. 전혀 별개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 현업회사가 아니라 이거 실제로 이건 학자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나오면 CMM가 나오고 나면 이제 대학에서 나왔고 스파이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 벌어보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CMM 레벨 맞았던 애들이 있는데 시켜보면 아닌 거야. 그냥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이것도 개인도 봐야 되는구나, 팀도 봐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별도의 단체에서 별도의 소위 말하는 협회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학자 협회에서 iOS 협회에서 또 다른 데서 워킹그룹에서 걔네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위는 늘어나요.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PSP가 네.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나 절차를 하는 건데 네. 개인은 이제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설계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네. 앞전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해 준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건데 네. PSP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요구사항부터 계획
코드 검토라든지 테스트를 네. 개인이 예, 개인이 하는 거예요. 쭉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발자가 요구사항도 정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구사항 정리와 계획과 상위 설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계획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하는 거고요.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는 내가 상위 설계가 왔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레벨 설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상위 레벨 걸 상태 검토하고 코드 설계나 그런 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설계 내가 이런 식으로 슈도 코드를 만들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개발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난 이거를 구현할 때 디자인 패턴 뭐를 쓰고 뭐를 할 거야. 라고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리뷰. 그러니까 예. 설계자도 저기 반복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되게 좀 헷갈려. 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설계자 부분은 설계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발전하고 분할발전인데 분할발전은 설계자하고 구현자 나누게 되죠. 그럼 오게 되면 뭐가 되죠? 기본적인 이렇게 들어온 설계를 가지고 구현을 위한 설계를 다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떤 패턴을 사용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 이거를 정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코딩할 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화해서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내부터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개발을 하라는 거죠. PSP 3은 이제 개발자에 대한 반복 프로세스를 가이드한 건데 PSP 1이나 1이나 2나 이런 거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아닌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 슬라이더 네. 보면 네. 더 앞에 쪽에 네. 더 앞편 여기서 보면은 네. 지금 요구사항부터 산출물 나오기까지 네네. 펼쳐서 지침을 개인이 저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를 네. 말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이 있고요.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 계획을 PS를 잡는 거예요. 근데 코딩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가 상세 설계라는 얘기예요. 구현할 때 코드 설계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검토하고 그거 보고 나서 코딩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딩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라는 걸 계획을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라는 계획을 잡고 거기다가 나는 이런 패턴 써서 할 거라는 걸 잡고 그걸 검토받고 그 다음에 코딩. 문서화 일단 예. 코드 작업 같은 거 그런 거 일정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다 한다는 건가요? 문서화라는 의미가 일정 같은 거 뭐 예. 코드를 하겠다. 네네 맞아요. 예. 같은 거 네. 써놓고 내가 적는 거예요. 예. 뭐 어떤 함수 쓴다 그러면 네. 그런 걸 선택해서 네. 쓴 다음에 예, 쓴 다음에 코딩. 예. 거기에 가서 예. 그래서 원래 코딩할 땐 그냥 그 생각대로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먼저 사전에 적고 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어떤 전체적인 설계나 요구사항 개발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순전히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침인 거고. 네, 맞아요. PSP랑 TSP. 네네. 아니, 근데 TSP는 아니에요. TSP 같은. 요거 가지고 요 사람들 이렇게 잘 개발된 사람 가지고 어떻게 팀 빌딩에서 잘할 것이라는 게 얘가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프로젝트 관리에서 인력 관리 쪽에 오히려 가깝고요. 거기 내보시면 팀 빌딩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TSP 내 활동 내에는 이걸 교육시키는 것도 있어요. 아,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예. 그래서 개인을 발전시켜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갖다가 빠방한 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프로세스 같은 게 도입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이론인 거죠. 저거 자체를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 거기에 PSP가 나오는데 PSP의 레벨 간의 관련계를 얘기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물어보는데 거기 PSP가 나오는 개념팀만 이라는 거 네. 이게 에어라고 해주신 거죠? 네. 나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건 압축한 느낌이죠. 가져야 될 거예요. 압축하겠다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공부할 때 썼던 노트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전체적으로 리뷰를 보게 되시면 내용적으로 큰 건 없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할 때 이런 거였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 자체부터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델링부터 RFP까지 해서 TDD, 뭐 데일리 빌드, 뭐 한다, 프로토 라인 하는 거 이것들 제가 모르는 개념들이라든 어떤 것들을 다 쭉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실 때 들어가실 때 한번 보시다거나 아니면 정리할 시간 없으시면 이거 보셔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뭐 이걸 가져온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희가 UML을 저희가 몇 가지를 할 때 되게 급하게 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UML 같은 경우는 제가 소위 말해서 명세화 언어잖아요. 사실 명세화 언어기도 하고 설계 언어기도 해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정리할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네. 이거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 언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UML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이어그램 문제가 낼 수도 있고 종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어떤 다이어그램이 날 것인지도 전부 표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UML 같은 경우는 TR들에서 구성 요소라는 사물하고 그다음에 싱하고 그다음에 릴레이션 관계하고 그다음에 다이어그램 이걸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싱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싱 가지고 사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조에 보시면 이것들이 전부 다이어그램 내에서 표현되는 것들이요. 액터라든가 유즈 케이스, 그 다음에 콜래보레이션, 아니면 클래스, 오브젝트,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노드 이런 것들이 전부 실로 다이어그램 내에서 그림이 나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행동 같은 경우는 상태 표시라든가 인터랙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있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그림 같은 거 실제로 UML 보신 분, UML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림 보시면 이런 형태, 액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즈 케이스예요.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상품 구매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콜래보시라는 건 유즈 케이스를 갖다 상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떠들 돼 있으면 요 안에 상세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세로 아래 하부로 쪼개진다는 얘기 보시면 돼요. 상품 구매라는 활동이 더 유즈 케이스도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클래스는 뭐죠? 저희가 할 때? DB로 말하면 스키마예요. 스키마에서 person이라는 녀석의 네임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메일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얘기는 얘는 DB로 보면 인스턴트로 보시면 돼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디자인하는 부분이죠. 얘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상속을 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체화할 때 이런 부분 되고, 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요건 1.0 부분이고요. 2.0에서는 이 바 두 개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라운드된 사각형에다가 상태가 표시된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은 우리가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두 가지 있으면 컬래버레이션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저쪽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시면 화살표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요? 자,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한데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서 화살표가 시작점이 있고 끝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함수는 어디 들어있는 걸까요? 이 캐리 피플은 어디 들어있죠? 예, 화살표 끝나는 쪽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요걸 예를 들어서 저희 코딩으로 변환할 때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는 항상 그 기능을 바라보게 돼요. 패키지는 말 그대로 패키지가 되고 노트는 주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관계인데요. 관계는 주로 이제 클래스 쪽에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식의 관계 맺는가요? 그러니까 어서시는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양방향 아무데나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안에 연관관계 있으면 안에 값을 가지고 있거나 연관관계가 없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관계 내에서 복합관계하고 그다음에 포함관계가 있어요. 복합관계는 뭐라고 하죠? 보통 여기서 이제 생명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생명주기가 일치하면,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폐차되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얘가 복합관계가 된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폐기할 때 엔진 살아있으면 갖다 쓰고 타이어 있으면 갖다 쓰고 핸들 있으면 갖다 쓰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되는 건데 코딩상으로 바라보는 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외부 변수로 해서 여기 내부로 집어넣으면 이 관계가 되는 거고요. 뉴를 바깥에서 한 거예요. 바깥에서 파라미터 넘어서 들어와서 여기다 어사인하는 거는 보통 포함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뉴를 갖다가 여기 내부에서 하는 거라면 이쪽에 포함관계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죽으면 그것도 같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뷰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싱글턴 팩토리. 그걸로 이제 팩토리 패턴을 객체 생성하는 네. 보잖아요. 네네. 아니 카에서 팩토리로 불러가지고 생성을 하면 네. 카에서 뭐? 그러니까
기타 메소드 안에서 예. 팩토리를 호출을 해가지고 엔진이나 타이어를 핸들을 생성을 해서 쓰고 나서 네네. 그 메소드가 끝나면 네. 그게 객체가 저것도 끝나는 거죠. 엔진 타이어. 아니죠. 그 객체에서 그 해당하는 그 팩토리 같은 경우를 생성해주는 기능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 클래스가 살아있는 이상은 얘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클래스가 살아있는 거죠. 예, 그 해당 그 대신에 개체에서 만들었던 F3X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메소드로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소드가 실행되는 그 클래스 그 해당하는 인스턴스 있잖아요. 이 인스턴스가 살아있는 이상은 얘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메소드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메소드 끝났다가도 얘가 생성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특정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있어서 이게 F3X 메소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얘가 뭘 하냐면 얘는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거기 파라미터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줘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 연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생각은 여기에 힙이 있고 얘는 리퍼런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힙을 연결시켜주고 자기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 구조는 여기 카운트가 그 2에서 1로 바뀌는 형태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객체가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팩토리나 이런 거는 복합 가게에서 쓰는 이쪽 관계에서 쓰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예.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얘가 죽으면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건 돼요. 그러니까 생성시키고 나서, 엔진을 생성시키고 나서 카에 연결시켜줬어요. 그죠? 그렇게 돼서 연결시켜줬는데, 요 리퍼런스 애초에 이 변수, 그거에 대한 리퍼런스 변수를 얘가 먼저 그 액티비티 메소드에 줬으면, 그러면 내가 F3 메소드 저 형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생성을 하게 되면, 여기 그 인서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생성했단 말이에요. 생성시켜놓고 얘를 연결시켜줬어요. 그럼 얘가 리퍼런스 카운트가 어떻게 되죠? 두 군데 있는 거죠. 생성을 해주는 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의 복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생성시켜주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처음에 리퍼런스 카운트가 2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얘는? 네. 그럼 얘는 1로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메모리상 얘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삭제되지 않아요. 얘가 삭제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카운트가 0이 되면서 GC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합 관계에서 쓸 수 있다는 네, 있어요. 예, 있는데 보통은 이런 관계를 보통 명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문제 나오면 저렇게는 안 나오질 않고 요 상태 카에서 있는 거는 대부분 요 안에서 유를 합니다. 네. 까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의존 관계는 이게 페이지가 확 넘어가네. 있고, 그 다음에 의존 관계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 변화가 다른 쪽에 영역이기 때문에 보통 요 안에 인베드 되어 있는 형태가 그 의존 관계로 표현됩니다. 일반화 관계는 뭐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상속이죠. 상속에서 이 상속에 따라서 화살표 보시면 상속의 화살표 이거 항상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돼요. 하실 때 보면. 네. 그리고 리얼전시는 뭐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인터페이스 상속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내에서의 상속이기 때문에 이게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서 보면은 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거예요. 그죠? 인터페이스하고 저기 F6 클래스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F6 클래스, 사실 인터페이스라는 게 F6 클래스랑 거의 동일하잖아요.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네? 추상 클래스하고 네, 추상 클래스. 예. 실제로 F6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메소드를 자기 구현 단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을 추상으로 비워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고 네. 추상 클래스는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예, 둘 다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얘는 상속하고 얘는 구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네리트 아웃하고 그러니까 익스텐드를 하고 임플리먼트를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단점이 있다면 인터페이스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중 상속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상속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문제로 나온다면 다중 상속을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중상속이 안 돼요. 자바에서. 예, 그런 식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좀 더 쉬는 걸로 할게요. 네, 우리가 하는 건 다이어그램도 여러 가지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은 컴포넌트니, 디플로이먼트니, 오브젝트니, 패키지니, 액티비티니 여러 다이어그램도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들은 그림이라든가 이것들은 한 번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떻게 구현하는 것도 약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요 개념 저희가 이제 바로 또 이런 개념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크루드하고 익스텐드의 개념을 갖다 푸시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그림을 썼었어요. 그래서 인크루드는 내 걸 가져오기 때문에 화살표방이 이건 거예요. 적인 거고. 그래서 얘는 A나 B나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쓰는 거고 얘는 필수인 거예요. 그죠? 얘는 선택인 거죠. 남의 걸 가져온다고 해서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에요. 얘는 저쪽이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관리자와 은행 결제 시스템, 배송 시스템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같은 경우는 구매 이력 관리를 볼 수 있고 회원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로그인, 회원 관리를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해요. 장바구니를 할 때도 로그인이 필요한 거고요. 상품 구매할 때도 로그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 상품 구매를 할 때도 근데 내가 이제 그 일반 현금 결제면 상관없는데 카드 결제라든가 뭘 하겠다 그런 확장 결제 모듈에서 다른 모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배송 시스템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유즈케이스 명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의 유즈케이스잖아요. 유즈케이스를 어떻게 명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즈케이스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연관되는 관리자가 뭐고, 액터가 뭐고, 그 다음에 흐름이에요. 장바구니 조연수에 선택할 때 어떻게 되고 뭐를 하고에 대해서 여기 기본 흐름이 있고, 여기서 부가적인 흐름이 나오면 대체 흐름이 나오는 거고, 얘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얘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들어오는 선행 조건, 후행 조건, 이게 기본적인 요소예요. 개요, 액터, 기본 흐름, 대체 흐름, 얘의 흐름, 선행 구조, 후행 조건. 요게 유즈케이스 명세서의 조건, 기본적인 다큐멘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객체라는 거예요. 요게 요 단위가 시간인 거예요. 아래로 쭉 흘러 나오는 거고, 고객이 오더 매니지먼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더 매니지먼트는 크리에이트 오더를 하고 자기한테 들어간다. 여기서 다시 서버로 만들어서 마이 오더 쪽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하나들이 이게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컨트롤 룰이 있는 거고, 메시지가 넘어오게 되면 이 전체 라인이 라이프 라인이라고 했고,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것이 소멸점 부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처리하는 인터랙션하고 이런 인터랙션의 한 종류로서 콜라보레이션은 이걸 반대로 뒤집은 거죠. 각자의 관계적으로만 뒤집은 거죠.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건 특별히 어려우신 거 없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자체를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관계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피플을 갖다가 상속받은 거예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어요. 얘 이 안에 컴퍼니는 여러 인플로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관계에서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이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그 사람 옮기는 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갖다는 버스나 택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구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자체를 그냥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웬만한 클래스를 전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뭐죠? 일반화 관계. 얘는 그냥 디펜던시 관계, 구현 관계. 그 다음에 여기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지만 요 두 개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시간별로 나온 거예요. 이건 UML 2.0에 나온 건데, 시간별로 해서 쭉 각 타이밍별로 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런 걸 각 요소마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디 같은 경우 이게 기계랑 연관되기 때문에 요 타이밍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있는 게 타이밍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UML 2.0에서는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정해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통제가는 UML 갖다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게, 이게 연관되는 게 뭐죠? 저희가 할 때? 확장 메커니즘 나와야 되는 게 MDA 쪽이죠. MDA 쪽에서 자기가 이 UML을 계속 확장시켜가지고 계속 클래스 확장시키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확장 메커니즘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다시, 원래 이건 리저브된 디파이닝이긴 하지만 내가 다른 걸 디파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라고 디파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태그드 밸류라고 해서 실제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돼 있는가를 갖다가 정의하는 거. 이 이벤트 큐에서는 이게 뭐 어떤 형태다. 그래서 프로퍼티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 명세서에 정보를 추가해서 넣는 거죠. 이 이벤트 큐는 버전이 뭐고 만든 사람이 뭐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한사항을 넣을 수 있어요. 제한사항을 넣을 수 있어서 이 여기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가 해서 얘는 불변 조건, 그 다음에 그 전이 조건, 그 다음에 후이 조건이에요. 사전 조건, 후이 조건에서 이 안에서 이 행동은 이 변수는 이거에 무조건 갖춰져야 돼. 단 들어올 땐 이런 조건이어야 돼. 나갈 땐 이런 조건이어야 돼. 라는 걸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확장 메커니즘을 얘기하면 저희가 할 때 스테레오타입, 태그드 밸류, 컨스트레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뭐 한글로 얘기하면 뭐 영어로 한글로 얘기할 땐 저도 약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다라는 걸 하시면 될 거고요. UML 프로파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게 UML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 통해서 저희가 뭐를 하죠? 네, MDA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몇 가지 예를 들었었어요. 네. UML은 또 한 가지 비유로서는 포플러스 융비라고, UML이 좀 얘기 많기 때문에 포플러스 융비라고 해서 유즈케이스를 중심으로 논리적, 그 다음에 구현, 그 다음에 프로세스, 뭐라고 하지? 배치, 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설계적 쪽으로 얘기한다고 치면 얘는 개발자 쪽,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자 쪽,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 쪽을 통해서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고, UM에서 바라보는 아키텍처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설계자, 개발자, 그 다음에 통합자,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키텍처 볼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뷰가 각자마다 다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해관계자에 따른 컨선이 있고, 컨선에 따른 뷰가 다 뷰 포인트가 있고, 뷰가 다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해관계자를 잡은 게 얘네들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용자, 설계자, 개발자,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자,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뷰가 다 전제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런 거죠. 로지컬 뷰에서는 보통 얘는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딱 정해져 있겠죠. 근데 로지컬 뷰에서는 여러 가지 설계대로 필요한 것들, 클래스, 오브젝트, 시퀀스, 콜래보레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고, 프로세스 뷰 같은 경우는 동작 중심으로 보는 거고, 임플리먼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아니면 디플로이먼트는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런 형태로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UML의 사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MD에서 나오는 개념, MD랑 같이 매칭이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타임 인터넷에서 얘가 실질적으로 밑에 있나? 네. 없네요. 여기서 각각의 이걸 만들어진 그림이 M1이라 그러면 그 위에 메타 정의하는 모델, 요 두 개를 가지고 정의하는 거죠. 이 메타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툴을 이 메타 모델을 만들어 온다면 이 메타 모델 가지고 얘네가 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한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런타임 인터넷을 바꿔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4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MD와 같이 매칭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OCL은 아까 얘기했던 컨스트레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스테레오타입, 그 다음에 태그드 밸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컨스트레인트를 갖다가 오브젝트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떤 불변, 선행, 후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UML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만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 약간 빠진 부분하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사항 있으세요? 좀 쉬실 거예요? 네. 저거 좀 신경 쓰이는 어떤 거요? 집중해야 돼. 어떤 이거요? 잠깐. 이거? 뭐지 이게? 아니요. 귀찮다. 네. 오케이. 보세요. 이거 다 영상 몇개 많이 듣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왜냐면, 그게 꽤, 많아요. 제가 읽으면, 정신 차리고 읽으면 하루 종일 걸리고요. 그리고 짧게 읽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읽는 거거든요. 요약한 건 어떻게 빼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죠? 이게 내용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예. 한 줄 한 줄이 다. 예. 몇분 보면 되겠죠. 뭐, 그럴 겁니다, 아마. 10번? 예, 10번. 지금부터라면 10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지금부터 10번 보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한 10일이거든요. 좀 많이 예. 전혀 모르면은 네. 안 들어오지만 많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아니, 그거는 저기 얘기하시면서 메인 교재서에서 이해하기위해서 쓴 교재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했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전 다이어리 정도 크기로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녔었고, 다이어리 한 권 내에 들어갔었거든요. 이거랑 이제 DB 뭐 몇 가지. 아, TV 되는 게 있어요? 아, DB는 거기 없습니다. DB는 아직 안 드렸는데. 예, DB 없어요. DB도 드릴까요? 비싸게 있으면 드릴까요? 예, 그러죠, 뭐. 예. 근데 오늘 이번 주 발표는 네? 다음 주면 됐잖아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프린트를 시키기가 좀 뭐한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거는. 네. 10분만 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죠, 오늘도. 예.